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의 신교 두 번째 시간 개혁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구분은 일단 구교와 신교로 나눌 수 있고요. 구교는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그 신교회는 재침례파, 루터교, 성공회, 개혁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개혁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주로 신약을 수용한 그 교파 교단을 개혁교라고 하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 개혁주의를 칼뱅주의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다수의 개혁가들의 공통된 신학 사상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그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장로들의 다스림을 의존하는 정치 체제로서 회중들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하는 장로와 또 행정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가 있었어요. 부서라고도 하는데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권직을 맡은 장로가 함께 목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후에 이제 장 갈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그 전체적인 일들을 해 나가다가 그 제네바 의회하고 갈등 가운데 이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칼뱅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피신하게 돼요.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내에서 많이 피박받던 그 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칼뱅이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 프랑스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마르틴 부처가 나이가 좀 많은데 칼뱅을 거기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이제 중매해서 결혼까지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다시 목회에 초청을 받고 제네바로 돌아가요. 제네바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날의 장로회 정치 구조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모델로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 전체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대표적인 개혁교 중에 한 교단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장로교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존 낙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존 낙스는 이제 제네바로 가서 장 칼뱅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학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설교와 출판 활동을 통해서 1560년 동료들과 교회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존 낙스 주도로 스코틀랜드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1-7위서에 근거해서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드디어 장로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제를 따르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교인들이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교인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요. 그것이 이제 이 문서가 미국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너가게 되고,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임직식 때 그것에 근거해서 선서를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단이 이제 분열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선교사들이 각자가 배경을 갖고 있는 장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카나다, 또 미국, 호주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이 교단을 나누기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장로회라는 통합적 교단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장로교 교단 내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가장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이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돼서 해방 후에 추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1952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분리되고 1957년 고신총회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에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분열이 생기면서 그 신학대학의 신학적 차이들, 또 어떤 입장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분열은 고신 측, 고려신학대학 쪽에서 이루어지는 고신 측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리고 투옥된 그 사람을 추록했는데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징계나 혹은 출교를 당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거기에서 분리해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고신총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기는데 기장측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신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삶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도적인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 캐나다 쪽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그 교수가 이제 성경 무엇을 주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신학적 갈등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사회 봉사와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의 이제 기장 측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국 그 근현대사에서 끼친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 원래는 이제 조선신학교가 한국인 이 주도의 신학교 세워지는데 이제 분열하면서 이것이 이제 조선신학교가 후에 한신대학교로 바뀝니다. 지금 한신대학교가 이쪽 용인 쪽에 있죠. 예. 그 다음 볼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이것은 이제 세계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이라고 연합운동인데, 거기에 반대해서 나중에 이제 총회 신학교를 따로 세우고 또 합동 신학교로 세워지고 그러죠. 그 장로교가 많게는 300여 교단이 있다고, 그 안에 장로교 이름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분열은 이 합동 측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합동 측에서 많이 분열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크게는 이제 네 가지인데, 고신 측, 기장 측, 합동 측, 그 대표적인 통합 측 이런데, 합동 측에서 계속적인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 연합 운동을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예가 갈라지면 그것이 또 하나의 총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한국 장로교 교단의 분열, 네 번째 볼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이게 사실은 장로교의 주류 교단입니다.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개교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1935년 폐교되죠. 그 폐교되는 바람에 이제 1938년에 조선신학교가 개교되고, 그것이 훗날 이제 한신대학교로 이제 기장측으로 분열돼 나가게 되고, 또 1948년에 그 즈음에 그 고신측 교회, 고신대학교, 고신신학교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그 1948년에 장로회 신학교가 생깁니다. 흔히 광나루 신학교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류 장로교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제일 큰 교단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분열돼 나간 것이 앞서 보았던 고신 측, 기장 측, 합동 측으로 나뉘어졌다. 합동 측에서 많은 교단이 나뉘어졌고, 결국 한국 내에 한 300여
대한예수 장로회 교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 측 이 마크는 이게 지금 성경과 한반도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또 기장 측은 동그라미에 그렇게 나누어 있는 피자 모양의 이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마크를 사용합니다. 장로교 교단별 교회수와 교인수를 보면 이거 2014, 5, 6년도 기준인데 통합 측은 교회가 8,731교회, 그래서 285만 2천 명 교인, 가장 큰 교단인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합동 측 11,770교회고 270만 교인, 대신 측이라고 합동에서 또 갈라져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150만 교인, 그리고 고신 측은 46만 교인, 또 기장 기독교 장로회 측은 28만 4천 교인,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공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